철학 김필령입니다. 과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학적 지식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과학적 지식도 주관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입장이에요. 전자를 절대주의적 과학관, 후자를 상대주의적 과학관이라고 하죠. 상대주의적 과학관을 소개할 때 흔히 등장하는 인물이 헨슨, 쿤, 파이어벤트예요. 헨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요. 그런데 헨슨의 영상에서 어느 구독자분이 헨슨하고 쿤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랴부랴 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일상언에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것의 관점이 달라졌을 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든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든지 심지어 뭐 속옷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요. 속옷이 예전에는 가리는 용도였는데 지금은 보여주는 용도라는 거예요. 원래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인데요. 패러다임의 정의는 이거예요. 한 시대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이론, 관습, 가치관, 기술 등의 집합체.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패러다임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물리학자였던 쿤이 과학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대 과학은 어땠을까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250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탁월할 만큼 대단히 훌륭한 사상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너무 허접하다는 거예요. 어이없을 정도로 허접하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허접한지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물질은 불, 공기, 물, 흙 이 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불과 공기의 고향은 하늘이고요. 물과 흙의 고향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과의 기본 성분이 뭐죠? 이 사과의 기본 성분은 물과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물과 흙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이없죠? 어이가 없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설명은 2000년 이상을 버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러한 어이없는 설명을 2000년 동안 믿었을까요? 쿤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이 있는데 그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서 그 설명을 보면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지만 그 시대 패러다임으로 보면 물질은 원래 자기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물질이 물질한테 가고 싶어하는 성질, 이게 인력 아니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어이없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7세기 뉴턴은 새로운 해석을 내놨죠. 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이 사과를 잡아당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보다 뉴턴의 설명이 더 합리적인가요? 쿤은 아니라고 말해요. 어느 패러다임이 더 과학적인지, 더 합리적인지, 더 좋은지 비교할 수 있는 공통의 잣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하나씩 차근차근 발전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은 혁명의 과정이지 점진적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바뀐다는 말이죠. 그것도 합리성의 기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사회적, 주관적, 심리적 요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쿤은 과학혁명은 종교의 개종과도 같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자, 그럼 과학혁명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기존의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런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 안 되는 어떤 자연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 자연현상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도 설명이 안 되면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실험이 잘못됐겠지라고 그냥 제껴놔요. 이것을 변칙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칙사례가 이제 계속 쌓이면 그때 천재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그런 변칙사례들을 다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전쟁이 벌어져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믿는 사람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싸워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믿는 사람들은 힘과 권위를 가진 나이든 과학자들일 거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진, 젊은 과학자들이겠죠. 여기서도 힘의 논리는 작동을 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던 나이든 과학자들이 죽어요. 비유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힘을 얻고 기존의 패러다임은 그냥 완전히 폐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얻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중에 다시 더 새로운 패러다임한테 자리를 내주겠죠. 쿤의 이러한 입장은 과학자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쿤이 과학의 합리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한 현상을 합리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과학자들이 무슨 패러다임이니 힘의 논리니 종교의 개종이니 군중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받자 쿤은 한 발 물러서는데요. 과학자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선택할 때 무작위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패러다임 중에 어느 패러다임이 더 정확한지, 일관적인지, 단순한지 비교해서 더 우수한 패러다임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21세기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에 살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이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기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좀 생소하죠? 이게 생소한 이유는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100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한 200~300년 지나면 사람들은 야, 여기 이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 안 보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한 줄야, 아인슈타인 패러다임 언제까지 갈까요? 현대 문명의 과학기술들을 매일 누리고 살다 보면 그 위대함에 대해서 무뎌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가끔씩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인간을 달에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과학의 놀라운 성취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던진 철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은 왜 이렇게 성공적일까? 바로 기념비적인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인데요. 한 줌의 돌에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던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쿤은 과학은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공적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인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토마스 쿤에 의해서 처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패러다임은 한 과학자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탁월한 과학적 성취를 뜻합니다. 한번 패러다임이 될 정도로 강력한 성취가 등장하고 나면 그 과학자 집단은 당분간은 그 성취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그 이론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모든 탐구가 진행됩니다. 그게 표준적인 탐구의 모델이 되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물리학이 한번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나면 당분간은 대부분 물리학자들은 뉴턴의 물리학에 대해서 따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을 기본 베이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자연을 어떻게 탐구할 것이냐, 그게 과제가 되죠. 그래서 과학에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물리학 교과서, 화학 교과서, 생물학 교과서, 그런 교과서들을 바탕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모두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교과서 저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존재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압도적인 성취들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작성이 되니까요. 근데 다른 종류의 학문들은 어떤가요? 만약 지금 자신의 전공의 교과서들이 저자마다 그 내용이 크게 다르다, 그러면 그건 쿤이 보기에 성숙한 과학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없는 거거든요. 주로 경제학, 심리학, 그런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인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철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철학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과장 조금 보태면 그 100명 전부 다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있다고 해도 저자마다 내용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요. 패러다임의 존재가 왜 과학의 성공 요인이냐? 첫째로 패러다임은 정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이미 존재해서 큰 논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 과학자들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더 세밀한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과학자들은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한 관찰에 그리고 이론 수정에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기존 패러다임 하에서 이론이나 관찰의 정밀화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을 쿠는 정상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정상과학을 하면서 기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산출했던 예측값과 관찰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하위 이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관찰이 잘못됐구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관찰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노력들을 반복하다 보면 관찰 결과와 정말 정밀한 수준에서까지 일치하는 수준 높은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패러다임이 없다면 그러면 예측값과 관찰 결과가 다를 때 이거는 큰 전제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큰 전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론이 정밀한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커다란 이론들만 제시되게 됩니다. 이론이 두루뭉술한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파가 나뉩니다. 따라서 쿤이 보기에 학파가 있는 학문은 아직 성숙한 학문이 아닙니다. 물리학, 화학 같은 성숙한 학문들은 잘 생각해보면 프랑크푸르트 학파, 시카고 학파 그런 학파들이 없어요. 그만큼 패러다임이 이미 존재하고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죠. 둘째로 패러다임은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쿤은 과학활동의 대부분이 정상과학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가 아주 가끔씩 아주 특별한 사건인 과학혁명이 발생합니다. 과학혁명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과학을 포기하는 일이죠. 그런데 쿤이 보기에 역설적으로 과학혁명은 정상과학 때문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정상과학 특유의 그 정밀화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밀화 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다 보면 기존 패러다임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상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상현상들을 발견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반응은 이론을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패러다임에 맞게 이론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패러다임에 맞게 관찰을 수정하거나 그런 게 정밀화 활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렸는데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이상현상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상현상은 그 과학학계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요. 그러다가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가 나타나서 전혀 새로운 이론으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여러 문제들을 잘 설명하면서도 거기다가 플러스 그 이상현상까지 잘 설명해내는 그런 더 우월한 이론을 주창하게 됩니다. 만약에 애초에 패러다임이 없었고 그리고 정상과학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정밀한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상현상도 발견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 역할을 바로 패러다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과학 특유의 그 정밀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오차까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과학혁명의 아주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는 뉴턴 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의 전환인데요. 상대성 이론에 등장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수성의 위치가 뉴턴 역학에서 예측하는 값과는 1년에 0.007도씩 차이 난다는 이상현상이었습니다. 그 이상현상이 물리학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됐고 그걸 아인슈타인이 멋지게 새로운 이론으로 풀어낸 거죠. 근데 만약에 물리학에 애초에 뉴턴 역학이라는 패러다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애초에 수성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예측값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도 발견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정상과학 특유의 아주 정밀한 그런 측정 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1년에 0.007도라는 세밀한 오차를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아마 상대성 이론도 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패러다임은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말을 좀 바꾸면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틀이에요, 틀. 그 틀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을 이렇게 쉽게 혹은 만족스럽게 이해를 하는 그것이 패러다임이에요. 그리고 쿤은 과학의 핵심이 인간이 자연을 직접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란 틀을 가지고 자연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러다임은 흥미로운 게 자연에서 직접 추출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그 패러다임에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영역을 넓히고 하는 식으로 계속 과학 발전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 패러다임이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쿤이 변칙이라고 불렀던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끙끙거리다가 결국 안 풀려요. 안 풀리면 이제 옆으로 제쳐두기도 하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이제 과학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두 패러다임 사이에 경쟁이 생겨요. 경쟁이 생겨서 막 치고받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의 과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구 패러다임은 역사 속으로 도태가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결국 다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 또 새로운 정상과학이 시작이 돼요. 과학이 또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풀고 영역을 넓히고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을 또 새롭게 해석을 하고 뭐 이런 활동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난다 하는 게 이제 쿤의 주장이고 그 구 패러다임과 신 패러다임 사이에는 공약 불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는 문제가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논란의 대상인데 저는 그냥 합리적인 잣대로 예를 들어서 논리와 실험으로 구 패러다임과 신 패러다임 중에 어느 게 더 우수한지를 평가하기 힘들다 정도로 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할 때 그 두 개의 패러다임을 실험이나 논리 혹은 이론적인 어떤 뭐 정합성이라든지 뭐 설명력 이런 합리적인 잣대로 두 개를 평가하기가 힘들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뭘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냐 그랬을 때 쿤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의 개입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과학이 굉장히 합리적인 잣대로 다 평가를 해서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쿤은 패러다임 사이의 어떤 선택은 그러니까 한 패러다임 안에서 경쟁하는 이론 사이의 선택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잣대가 적용 가능한데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사이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거는 그런 잣대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